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철근 기억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억신당 요새 또 우리 뉴스토마토하고 뭔가 관련성이 보도가 많이 돼서 거의 뭐 단독 기사도 나고 뭐.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가 났는데 이게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 뭐- 공천 개입이요. 근데 우리 예. 개혁신당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일각에서는 그 A, B 현역 의원이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받은 거를 토대로 기사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뭐 그건 이제 사무총장님이시니까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있으면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그램 네. 그 캡처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그 저희 개혁신당으로 제보가 온 적이 있어요. 총선 때. 총선 직전에. 예. 제보가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완결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단지 그 캡처본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거나 그 뒤에 내용을 봤어야 이게 어떤 의도인지 뭐 어느 정도의 그 개입 그 정황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하. 그냥 단순 그 뭐라 그럴까 조언 수준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는 받았으나 그때 정치 쟁점화 되지는 못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긴 한데 시기도 조금 좀 특이했던 게 저희가 지난주 아마 목요일 정도인가요? 네. 단독으로 뉴스토마토 보도를 하고 그 목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아마 CBS 정치쇼 뉴스요. 네, 예, 김현정의 뉴스쇼 예, 예.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그 방송에서 뭐 또 거기서 얘기를 또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탁탁탁 천하람 의원은 좀 다른 데 가서 또 그날 했는데 그게 다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그 단독 기사를 쓴 기자분하고도 저도 잘 알고 아하. 최근에 또 이제 옮겨 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부터 잘 알던 기자분이고 또 취재도 저도 많이 응했고 네. 내용들을 뭐 주로 많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줬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예. 주로 이제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이렇게 막 확실하게 막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들은 거라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잖아요. 캡처 아니면 녹취. 이게 아마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캡처본이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한테 있겠죠. 갖고는 있을 건데 예. 이게 공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는 이제 그 예. 취재를 얼마나 잘 그러니까요.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뉴스토마토를 믿습니까? 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뉴스토마토 지금 이게 뉴스 인사이드 하는 만큼 예. 그걸 뭐 확인해서 뭐 추석 전에 보도를 한다면 추석 전에 뭐 그걸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만약에 그게 그 보도가 맞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개혁신당에서는 그 문자만 텔레그램을 봤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었지만 뭐 예컨대 앞뒤로 봤을 때 공천에 깊숙하게 개입됐다. 김건희 여사가 이러되면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가정이긴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한데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정무수석 씨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걸로 네. 당무 개입이 돼서 그걸로 징역 지금 2년 2년을 받았어요. 받았던 예. 게 우리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예. 만에 하나 그게 그 상당히 깊숙이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네.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보면 네. 그 내용 중에 그 예를 들면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 근데 김해로 옮기라는 김영선 의원도 결국 김해로 못 갔어요. 못 갔고요. 그다음에 원래 본인의 지역구 창원에도 검사 출신의 김모 부장검사. 그 사람이 의사가 있었고 또 실제 말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결국 못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뭐 그게
어떤 공천 개입이라 하면 그 공천을 위한 실질적인 압력이나 네. 뭔가 그 다른 조치들이 상황이 생기면 그건 심각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냥 던지는 말 수준이라면 이건 좀 맞습니다. 판단하는데. 그 말 수준이라면 지금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 더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공천 재배치를 지역구 재배치를 다른 쪽에서 기획을 한 게 만약에 문자에 드러났다. 난리 나는 이런 건 거죠. 난리 나는 아이, 거죠. 그건 예컨대 김해를 일로 보내고 창원을 일로 보내고 그걸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이제 거죠. 김영선 김영선 의원, 네, 전 의원하고의 주고받는 건 그분에 관련된 것만 있겠죠. 네. 다른 부분 그 사람하고 얘기할 그 상황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추석 앞두고 가장 문제는 지금 의료 대란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석 앞두고 여야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하겠다. 정치권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의료계가 참여를 해야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의료계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 의료계가 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가 저렇게까지 네. 그 심하게 저항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전공의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참여해서 원점 백지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네.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의료계가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2025학년도 정원 관련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 저는 다 백지화 상태에서 원점을 해야 된다. 원점에서 다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25년은 안 되고 2026년부터 하자 그러면 2025년도 이미 시행을 해버리고 나면 네. 그게 다시 되돌아오기 어렵거든요. 더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의료계 분들에게 들러리서라는 취지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분산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공동 책임을 지려면 완전 백지에서 공동으로 과학적인 근거에서 네. 산출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2025년 의대 증원 이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의료계 요청인데 네. 또 지금 벌써 수시 모집 시작됐습니다. 뭐 요강 발표했고 지금 경쟁률이 지금 벌써 의과대학이 뭐 어떤 대학은 4대1, 5대1 벌써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경해서 올 수 있는 혼란보다 올해는 하고 예. 내년에 다시 백지에서 했을 때 그 혼란 지금 혼란 있겠죠. 왜냐하면 의과대 당연히 가고 혼란 싶어하는 있죠. 사람도 있고 그 학부모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오히려 더 적다 이거죠. 혼란이 있을 건 당연하지만. 당연히 지금 혼란이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그 혼란의 책임마저도 네. 정부가 제일 생각을 해야죠. 왜? 이 상황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국민들 중에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또 교육 관련된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을 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사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정부가 신뢰를 네. 많이 잃었다고 정부가 가장 문제다. 네, 예.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도 너무 좀 늦긴 했지만 네. 여당도 야당도 네. 그다음에 실제 당사자인 의사분들 모든 분들이 국민을 보고 네.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지금 응급실을 못 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지금 예를 들면 추석 연휴 때는 더 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의 신뢰를 얼마만큼 여야 정치권이 그나마 좀 담보라도 해주면서 의료계하고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면서 예. 2025년은 이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되고 2026년부터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지부 차관 같은 분 나와갖고 무슨 뭐 경증이니 중증이니 뭐 전화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런 상황이면 의료계가 그동안 투쟁을 쭉 해왔는데 이분들이 협의체에 참여하겠어요? 이미 다 2025년은 안 된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네. 협의체에 들어와서 결국 당신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니 네. 협상에 들러리만 서라라는 취지로 되면 네. 저는 여야정 협의체 자체가 구성도 힘들 뿐더러 설사 구성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의료 대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 자초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반성하고 그리고 백지에서 과학적으로 의사가 증언돼야 한다면 어느 정도 증언돼야 되는 건지 추계를 같이 내고 네. 거기에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닐까. 그 총장님,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도 정부가 별다른 준비 없이 또 준비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2,000명의 그 증언의 합리성도 준비지만 만약 그것을 시행했을 때 반발이라든지 공백이라든지 그걸 다 계산하고 준비한 다음에 했었어야 된다. 그런 것들도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다 부족했다는 거죠? 뭐냐면 왜 2,000명인지 그것도 돼야 되고. 일단 설득력이 없어요. 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잖아요. 특히 네. 전공의들이 특히 전공의들 다 나가버렸잖아요, 전공의들. 이 반발이 심한데 네. 그분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명 늘렸을 때 전공의들 나갈 것도 예상하고 전공의들 나간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이것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그거 2,000명 해. 빠르게 가. 뭐 이런. 빠르게 가. 그거를 대선할 때나 그러지. 이걸 국정 운영할 때 해버리면 이게 안 근데 되는 거죠. 전공의들이 안 그래도 일이 많아서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이게 우는 아이한테 뭐 때린 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전공의들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의료계가 이 창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그러고 또 의사협회하고 조금 갈등적 요소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이면택 회장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대화하지 않겠다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겠다 라고 하면 누구랑 또 정부는 대화를 해야 됩니까? 전공의 쪽입니까? 의사협회 쪽입니까? 지금 핵심은 전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응급실 등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핵심 고리는 전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그 주장하는 7대 주장이 있어요. 그 7대 주장을 쭉 꼼꼼히 살펴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정부가 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 수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또 묵살하고 얘기만 듣고 그 전공의는 벽에다 얘기한 듯이 하고 그나마 여야 정치권이라도 그분들의 얘기를 좀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 박단 전공의 협회장을 만났어요. 비대위원장. 그렇죠. 뭐 만나서 시간이 되기는 됐지만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내년도 그 의대 증원 문제는 건들 수 없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여야 의정을 얘기하면 누가 이게 참여를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료 대란을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 책임을 분명히 정부가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전제 하에서 의료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합의안으로 할 건지는 여야 의정이 만나서 그 합의안을 도출해내라 이거죠.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그 합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심지어는 이런 그 의료 대란에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복지부 차관 같은 이런 분들은 경질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결국 책임이라는 거는 사과, 사퇴, 경질 부분인데 그 총리가 못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최소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경질한 다음에 뭔가 대화를 하고 우리도 이제 좀 열린 자세로 나오겠다 이렇게 보일 건데 그거조차 안 한다면 누가 대화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의사가 없는 네. 거죠. 아,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여야의 정치권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해결책이 없겠다 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고 여당도 야당도 같이 나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좋다 그건 이렇게 해서 지금 여야 의정을 만들자는 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네. 문제는 의사분들이 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사전에 협의체 막 구성하기도 전에 전제 조건을 막 다 달고 있어요. 아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 안 된다. 그다음에 내년도 증원 문제는 건들 수 없다. 뭔 얘기를 하자고 지금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저는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면 안 돼요? 저는 뭐 당연히 장관도 아니고 장관이야 또 뭐 청문회 뭐 이런 등등 있다고 하면 차관이 이 사람이 뭐 중요한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그게 본인 판단이든 위에서 시켜서 했다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지금 화가 엄청 나 있어요. 그럼 경질하든가 뭘 해야지 얘기를 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사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료대란의 상징적인 인사가 됐기 때문에 이 인사의 그 경질 여부가 정치권 쟁점이 되고 국민들 관심사가 됐다면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정무적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그 정무적인 인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항상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게 정무 감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나요? 근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니죠. 박민수 차관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본인도 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도 큰 말실수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지탄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게 있겠냐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좀 보여야 되는 게 인유한 최고위원 그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응급실에 같이 연결된 것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렇게 필름 달아라 해서 필름 안 달아가지고 걸리려고 하면 좋은 거 걸리든가 그거 그따구로 걸려가지고 이걸 변명을 하고 있는데 변명이 국민들 기회는 안 하거든요. 아니요,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9로 전화하지 말고 인유한 의원실로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 적절치 않은 거고요. 또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더군다나 현역 의원이시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정답 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의료 대란 상황에서 정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발표에 따르면 수가를 많이 올려서 응급실 가는 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그러면 돈 많이 내니까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을 개대지로 않은 거죠. 아픈 게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아이고 이 정도 아프면 돈이 많이 들이 가지만 이게 우리 의료 체계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해결책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참 웃기고요. 황당합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추석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만 추석 전후 특히 추석 연휴가 이번 주 토, 일, 월, 화, 수 많게는 목 다음 주까지 쭉 연결될 건데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응급실 비용 많이 올렸으니까 아파도 참지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뭐 의료에 대해서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해결책인지는 좀 많이 의문입니다. 보통 이제 추석 밥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 이제 그거 다 됐어요. 목금이면 추석이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오늘 내일 사이라도 여야 의정이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을. 기본 원점 논의, 그다음에 뭐든 다 논의.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면 의사분들이 당연히 참여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전의 전제 조건을 자꾸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2025년 의대 증원은 현재 무슨 뭐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그럼 의료 대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지금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추석 밥상의 민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다른 걸 올리고 싶겠죠. 야당도 뭐 다른 뭐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거든요. 아니, 국민들- 의료. 그렇죠. 국민들이 의료예요. 굉장히 많이 걱정을 딴게 합니다.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연휴가 좀 길어요. 예, 많이 길어요. 그다음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움직일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네. 일이 많이 날 수 있는 평상시보다 네. 그럴 개연성이 높은데 높죠. 그럼 병원을 많이 찾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 응급실인데 지금 응급실을 못 가서 이런저런 사고들이 나는 게 지금 기사로 많이 나오고 예. 있죠. 심지어는 그 정치권의 유명한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박사가 못 갈 정도면 22번 뺑뺑이 쳤던. 예, 응급실을 못 가서 그렇게 난리가 났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인들 지금 어린 2살 뭐 4살짜리 애들이 응급실을 못 가서 사고가 나는 이 상황이 추석 연휴 때 더 걱정했죠. 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그런데 이걸 뭐 해야 수가 되는데. 조정을 해갖고 한다고요? 정말 아유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부분 정말 정부가 좀 잘 해결해야 됩니다. 밥상머리에 딴 거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등등 그것도 그렇고 그거보다 더 내 몸에 와닿는 게 의료 이 부분이거든요. 생명은 이러면 끝입니다. 신체 생명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을 하는 게 정부의 우선 책임인데 책무인데 그것을 방기한다면 결국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회 지금 대정부 질의도 하고 있고요. 본회의가 지금 열리는데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등등 처리한다고 하는데 자, 민주당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추석 바로 앞두고 이렇게 나서는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오늘도 추석 민심에 잡아본다. 예, 민주당도 메시지를 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추석 전에 그것을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이제 이게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고 재의결이 넘어올 시기로 보면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 다시 재의결이 상정될 가능성이 10월 초로 가거든요. 네. 10월 초가 되면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에 또 재의결, 네. 이 표결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그게 딱 맞았다 있죠. 맞닿아 있죠. 시기적으로 시기가. 보면 예. 추석 전에 이걸 통과시켜서 추석 민심에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재의결 표결로 오는 상황이 결국은 재보궐선거 연결이 되는 이런 시점이 있어서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걸 행할 가능성이 있죠. 한 것이다. 예. 자, 현근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동네가 같은 동네라서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매우 막히었어요. 네, 사고 오늘 났죠. 왜냐면 제가 광역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 자리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버스를 아침에 2대나 보냈어요. 아유. 세 번째 버스를 타는 거예요.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 명절 전에 좀 신기하게 항상 같은 시간에 나오고 우리 현근택 변호사 사는 곳이 비슷합니다. 같은 도로를 거의 이용하는데 명절 직전이라서 똑같은 시간에 나오는데 항상 30분이 늦게 지금 도착하거든요. 20, 30분.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오늘 일이 좀 처음이에요. 늦었어요.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차가 많다. 지금부터 귀성 고행 가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명절 앞둔 주라서 사람들이 빨리 출근하는 건가요? 열심히. 물류, 선물 선물 배달.
아하. 아니 근데 그 전에는 물류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져. 아침에 자리가 없지 않았거든요. 네. 버스에 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거 보면 일찍 사람들이 출근한다는 거예요. 일찍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가 이용을 않고. 아 오케이. 자가 이용 없구나. 떨어지는구나. 그게 큰 것 같아요. 맞네. 자, 지금 뭐 얼마 안 남아서 양근태 변호사님한테 민주당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행보, 지금 이재명 대표 행보 눈에 좀 띄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만났고요. 아마 내일인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난다고 하고요. 저녁 식사한다고 그러고 또 김두관 전 의원 또 추석 네. 때 만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입니까? 뭐 대선을 염두에 둔 벌써부터요? 아, 그럼요. 원래 왜 그러냐면 남았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시겠지만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어요. 아, 맞아요. 알고 보면 다 하셨어요. 예. 그저 때부터 알던 사이고 아. 이분이 또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좌측으로 오는데 역할도 했던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시겠지만 약간 우측으로 가려는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경선에서 네. 이재명 일교체제를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비판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이제 통합 행보인 것 같고 네. 또 보면 최근에 보면은 뭐 섀도우 내각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진영을 미리 꾸려야 된다. 사람도 인재 영입도 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럼 준비를 한다는 거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 패배한 게 준비가 좀 안 됐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좀 화합이 안 됐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좀 등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소수만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뭐 모신다 그럴까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찌 보면 길게 보면 네. 뭐 정권 교체라든지 그게 동의한다 그러면 아마 같이 하려고 그런 아마 좀 큰 포석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김두관 전 의원 만나는 거, 요거는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괜찮습니까? 같은 당 사람들인데. 세게 싸웠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당 사람의 그렇습니까? 경쟁 후보라 하더라도 그분 만나는 게 뉴스가 될 정도면 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편협한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상황이었는지 예. 그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죠. 뉴스가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거다.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경선할 해야 될, 때는 붙을 수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만난다는 건 조금 개혁신당 계시잖아요 지금. 개혁신당에 비대위원장은 있지는 않았고요. 공관위원장을 하셨죠? 예, 공천관리위원장을 했고 네. 그 개혁신당에 상당히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제 뭐 아주 절친 그렇죠. 사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별의 순간을 얘기하신 분이 대부분 또 됐으니까 그것에 간택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또 의문이네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별의 순간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는 것이다. 견제하시네. 예? 견제하시는 견제를 하시는구나. 원래 이준석을 찜해놨었는데 네. 다른 사람 찜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네,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도. 제가 보기에 네. 김동인 그 비대위원장 아시겠지만 네. 정치적인 감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탁월하시죠. 여론에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탁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래도 여론이라든지 시대 정신이라든지 그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고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달라든지 그런 제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자,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 얘기를 좀 하면 새로운 미래가 당명이 바뀌었어요. 새미래 민주당. 그리고 이 광주에서 민주당의 핵심 뭐 양친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조국 혁신당하고도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또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동연 현 경기지사 얘기 등등을 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hen근택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한 의원이었던 김종민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이제 익숙하다. 원외 정당이 돼버렸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원외 정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 대선 주자라고 했었던 이낙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광주에서 15%도 못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못 보면 돌려받았어요. 그렇죠. 50%는 반밖에 못 받았어요. 반밖에 못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이제 민주당 붙이고 그다음 또 광주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나머지 그럼 정세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분들이 여기랑 같이 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민주당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이낙연 의원조차도 슬슬 밟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정민에도 밟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냥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원회에서 비판 소리 낼 수 있지만 민주당을 뭐 대치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대선 국면이 되거나 되면 아마 여기 있던 분들도 다 이제 민주당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 한때는 뭐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행보 또 친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뭐 이게 이 최근에는 뭐 주목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좀 그런데요. 글쎄요,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기회라는 게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말고는 거의 다 해보신 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다 해봤습니다. 총리까지. 국회의원 5선의 전남 지사도 하셨고. 지사의 총리의 당 대표에 다 하셨잖아요.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마지막 봉사를 잘할 수 있을런지 그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본인이 찾으셔야죠. 뭐 정치적으로 제기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좀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이슈 화합도 추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추석 때는 잠시 쉬어야 되고요. 아마 그 이후에 봐야 되는데 추석 때 어떤 이슈가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많이 밥상머리에 올라가.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제일 궁금한 거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뉴스토마토에서 다들 우리 김철근 총장님한테 약간 말 질문. 후속 보도가 언제 나오느냐 다들 궁금해가지고 지금 모든 뭐 여의도의 언론인도 방송하는데 사실 정치계 이슈 중에는 가장 큰 이슈는 공천 개입. 김건희에서 공천 개입. 그거요. 아니 여기 뉴스토마토에 지금 그 문자 내용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처음에 관심이에요. 저도 뭐 말씀을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추석 전에 나온다. 오늘?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오늘 나와야죠. 오늘 나오면 이게 정치 이슈 중에는 이게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이슈죠. 여기 제가 보기엔 아마 그거를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 언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방송에 아주 빅히트일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내용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야지 여기서 관계자가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무총장님 아시는 내용 없습니까? 다 개혁신당권 뉴스들이 좀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취재하는 기자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아주 집요하게 하고 계신다. 다들 저 뉴스토마토 기자분하고 이준석 대표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우리 박 기자입니다. 우리 김 기자, 박 기자인데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 저도 오늘,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옵니까? 그 시기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나옵니다. 나온다. 확실히 나오고. 오늘 나오겠네. 나오니까 그걸 한번 우리 청자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독이 되면 안 되네요. 오늘 나온다는 아니고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를 하셔야 나올 수도 됩니다. 있다. 네. 자, 두 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 이후에 좀 쉬시고 그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